출발 새아침.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실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상속, 특히 유류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77년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이 유류분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춘인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추운 오늘 여러분의 상속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들, 유류분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입춘인 오늘 세상 사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부터 이제 강화된 방역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을 했던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조치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후베이성에서 지금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 3곳을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다른 항공기 승객들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을 하겠다, 이런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전체를 입국 금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방법을 써보자, 이런 거겠네요. 예, 여러 강화 조치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런 방안을 낸 건데요. 입국 심사 단계 자체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일종의 이제 완전 감시 체제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국 단계에서부터 국내에 연락이 가능한 실제 연락처를 이제 확인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그 다른 나라 들어갈 때 입국 카드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보통은 무슨 호텔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대충 적어내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에서 연락이 닿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역 관계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휴대폰이 로밍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호텔에서도 직접 이 사람이 묵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고요. 네. 이때 연락처가 가짜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은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제 강력한 거니까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 확진자 전체 숫자가 어제까지 이 15번 환자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새로 안 나왔고요. 일본에서 감염됐던 그 12번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우리 방역 당국이 접촉선으로 관리하고 있던 그 관리 체계 안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뛰쳐나간 그 방역 체계가 뚫린 케이스는 거의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원래의 전염 확산 속도를 계산한 거에 따르면 어제 정도 됐을 때 이미 100명을 넘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인데, 예, 그 전염 속도가 이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다,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상태로 한 고비를 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해진 소식이 입원 환자가 지금 완치 수준이 도달해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가지고 빠르면 오늘 중에 퇴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중에 사실은 확진 환자가 조금 많이 늘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는 확진 환자가 안 나왔고 또 더더군다나 입원 환자는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예,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좀 확산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방역망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
지역 감염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를 막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네. 앞으로 한 1,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경제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요. 네. 문을 열자마자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엄청난 폭락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양대 거래소죠. 이 상하이 증권거래소 그리고 이제 선전 증권거래소 두 군데가 다 동시에 개장을 하자마자 3,199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인 하한가를 때려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양대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총 3,700개니까 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한가를 맞은 거고요.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하이는 7.72%, 선전 지수는 8.45%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어두운 전망이 이제 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일단 지금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업들이 9일까지 휴가가 들어간 상태고 이게 언제 풀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생산 자체가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고요. 이동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내수는 박살이 나는 상태입니다. 판매업, 여행업, 운송업 이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포어스는 중국 GDP 성장률이 기존의 전망치보다 1.2%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올해 6% 성장률을 달성을 못하고 수십 년간 거의 만난 적이 없는 4%대의 경제 성장률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도 중국에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뭐 거기서 물건도 만드는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공장을 조금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힘들다 하던데 그래도 경제에 좀 큰 타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 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을 중단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흑자를 나는 게 이제 중국인데 당장 우리한테 이제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부터 지금 난리인 상태인데 쌍용차는 일부 차종 생산이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오늘부터는 현대차도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국내 공장들이 보통은 이제 부품 재고를 일주일치 정도 확보를 해놓는데 네. 이미 이제 중국의 생산 중단된 지가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들이 멈춰서기 시작한 건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산업 전반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GDP가 낮아지면 우리도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입는 걸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타격이 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중국발 악재를 더 얹게 됐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또 뭡니까?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아,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당명을 뭘로 할 건지 그동안 좀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 그렇죠. 일단 이번 총선까지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네? 이름으로 치르기로 했답니다. 당 이름 자체가 안철수 신당인 거예요? 예, 당 이름 자체가 안철수 그러면 신당이고요. 이거를 줄여서 부르면 안신당입니까? 그게 긍정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이제 창당을 해야 되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당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안철수 신당 누구나 안철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는 건데 총선 끝나고 이제 국민 공모를 통해서 당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거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신당 안철수 신당으로 이름을 해놓고 네.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예, 뭐 이런 비슷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18대 총선 당시에 친박연대라는 그렇죠. 당이 있었죠. 예, 예.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 남아 있었던 박근혜 의원을 직접 내세우기는 애매하니까 이제 친박근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친박연대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당이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고는 있는 찐빵이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은 있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당명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일단 선관위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유엔 인권 대사모당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약칭 박근혜님 대사모당인데요. 박근혜님 대사모당이요. 예. 네. 그 선관위에 신청을 했었는데 선관위가 당시에는 명칭 사용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그 명칭상 그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명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불허했었다. 특이하네요. 그런데 안철수 신당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나 배경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적으로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뭐 새정치라든지 뭐 네. 중도, 이번에 새로 밝힌 이제 중도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네. 개인적으로 좀 살짝 아쉬워서 제가 이제 예전에 비례위성정당 논란 당시에도 그 당명을 짓는 장명의 귀재로 불렸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오늘 왜 이렇게 좀 업되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네. 뭐 안철수를 어차피 내세울 거니까 안철수당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철수당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른미래당의 비례위성정당은 바르당 이렇게 했듯이 네. 짧고 직관적으로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급조하는 거 이름을 급조하는 거 혹은 뭐 특정 정치인의 어떤 팬덤처럼 당이 이제 모양이 잡히는 게 이게 과연 이제 정치의 본령에 맞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예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소위 이제 보수 정치라고 불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네. 이런 분들도 감히 김영삼 당이라든지 뭐 김대중 신당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시대의 신풍속도인지 씁쓸한 기분은 듭니다. 그래도 뭐 저는 뭐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 자체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그 그런가요? 이름이 예. 또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돼지갈비집을 한번 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냥 노영희 돼지갈비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었어요. 이건 돼지갈비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 얘기고요. 예. 뭐 어쨌든 신당을 지향하시는 분이니까 안철수 신당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면서 좀 바른미래당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좀 약간 쪼개지는 분위기인데 예. 그게 또 이렇게 좀 비례 의원들이 많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당을 탈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인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이 이제 뭐 곧 탈당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고요. 네. 동시에 뭐 손학규계로 꼽히는 이찬열 의원도 지금 탈당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의원들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만 남으면 이러면 셀프 제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당 안에 의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공중분해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요즘 건강은 조금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냥.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비상 사태를 맞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뭐 제주도 무사증 이 제도를 조금 중단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초동 대처가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정부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 중국 여행 자제 또는 전면 철수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혼선이 있다? 예. 예, 중국철 외국인 입국 제한 등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은 나가야 된다. 물론 중국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많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중국 분들의 입국을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또 우회해서 다른 데 갔다 오면 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뭐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지구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후베이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대응책 점수를 따진다면 몇 점 정도 주실까요? 글쎄요, 뭐 그 점수 먹일 일이 아니고 이제 그렇군요.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점수로 따져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저는 네. 물론 정부에서도 WTO 공고나 또 대중관계도 잘 고려하겠지만은 외교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먼저 자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국민이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걷어내는 일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문현답이었네요. 그런데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혹시 마찰이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물론 중국에서는 그러한 뭐 오늘 또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그러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네. 중국은 자꾸 절하시키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중국도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 경제도 지금 보면은 뭐 현대다, 기아다, 쌍용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없어서 네. 생산을 중단하는 위기에 있지만은 경제보다도 우선한 게 생명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중국에서도 타국민의 생명을 자국민처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정에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현상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참 인접해 있는 북한 여기서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아직까지 그러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무튼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방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죠. 그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소위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방역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뭐 국경 폐쇄나 이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해외에 있다가 네. 해외 출장 갔다가 북한에 입국을 하니까 여지없이 14일간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때도 우리 국내 언론들은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 실종설 등을 보도했지만은 저는 TV에 나가서 원체 강한 방역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격리 조치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상임위원장도 2주간 격리 조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방역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대신에 그러한 물리적으로 하는 일은 잘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가 없다 하는 것은 뭐 자기들 발표니까 믿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성남 노동당 일부 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국경 폐쇄, 입국 금지, 뭐 공항과 항만의 방역 작업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건 시진핑에게
그 위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지원금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뭐 북한도 정상 국가로서의 외교이기 때문에 네. 혈맹국인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서신을 할 수도 있고 네.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 뉴스를 한번 좀 넘어가 보는데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유성엽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과 만나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 3당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호남 중심의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유성엽 통합위원장께서 어제 만났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전화나 혹은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한신당으로서는 군소 진보 계열 당들이 통합해서 더 큰 그러한 당으로 총선을 치르자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접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담으시면서 좀 나중에 우리를 좀 봐라 이런 얘기시네요. 글쎄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죠. 말할 단계는 아니다. 대표와 네. 유성엽 위원장 간에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참 아끼시는데. 아니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네. 솔직한 박스트라다무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안철수 신당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신당의 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조금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과정에서 창당 준비 기획단장이라든가 시도당 책임자 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안철수계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라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안철수 대표도 귀국하면서 창당 중도 표방하는 창당을 하겠다 했지만은 네. 보수 대통합 쪽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제가 예측한 대로 바른미래당에서 둥지를 틀려고 했지만 손학규 대표와 얘기가 잘 닿지 않으니까 독자 창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개 바른미래당에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아니 근데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기존 당하고 안 맞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나가서 사실 좀 해야 되는 거지 그 당명을 유지하면서 당 소속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을 탈당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그리고 건 저희 맞는데. 당에도 몇 분들이 그런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다 저희들이 그 요구한 것은 좀 안철수 대표가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제명을 해달라. 과거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요구하니까 제명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를 들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제명을 해달라. 안 해줬잖아요. 네.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는 거죠. 제명해달라. 네. 손학규 대표가 안 해주면은 그러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것은 저희도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전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고 더 요구를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요구를 해도 손학규 대표가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이 험지 공략 방안으로 중진들 출마를 이제 검토하는 와중에 김무성 의원이 광주로 차출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네. 광주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런다고 호남에서 뭐 한국당 바람이 붑니까? 네. 불필요한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근데 어차피 그리고 예. 본인도 이제 그 정치를 마감하면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것은 무리다.
하는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나가네 안 나가네 가지고 말이 많으면서 다른 의원들이 조금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험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거기는 안 나가면서 왜 우리 보고는 험지로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일찍 얘기했잖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가겠다 하면은 배짱이 없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못 나온다. 네. 그때 우리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여기저기 말씀하셨죠. 예. 기웃기웃하니까 왜 홍준표 전 대표 등 중진들은 험지에 나가라 하면서 당 대표는 거기 종로도 못 나갔느냐? 네. 라는 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진들의 험지 배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등 떠밀려서 종로에 나간다. 네. 당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네.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네. 선언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 황교안 대표가 가야 될 만한 혹은 갈 수 있을 만한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지. 다 뭐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나간다. 검토한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이낙연 전 총리가 거기 뭐 나간다고 지금 오늘 뭐 예비후보 등록한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피해가면은 네. 당 대표가 피하면서 다른 중진들에게는 험지 나가라. 이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요. 뭐 본인은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콩가루 공천 되는 거죠. 그러면. 콩가루 공천이요. 그러면은 일단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미래한국당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성교 의원을 그쪽 당의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에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황교안 대표에게 정당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박 원조인 한성교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사무총장을 하다가 이제 사퇴하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저는 미래한국당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준영동령 비례대표해서 죽소석 해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네. 또 한국당에서는 뭐 원내의석 확보를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은 한성교 의원이 가는 것도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혹시 한성교 의원님 뭐 혼자 가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혹시 중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또 가실 분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네. 이제 가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리한 네. 번호를 갖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죠. 누군지 말씀 안 하시지만 어쨌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중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국당 총선 번호가 2번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미래한국당 2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몇 명의 의원들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한국당은 의석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네.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네. 지금 현재 한국당으로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편법도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순진하다 하는 얘기도 한 겁니다. 민주당이 순진하다. 그럼 혹시 미래한국당이 나중에 뭐 의석을 좀 갖게 되면은 한국당하고 합쳐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시는 그건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린 듯 어울리지 않는 듯 참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매력이 있는 이름인데요.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의원님 여기 지금 소속해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대책위 소속은 아니지만 당 대변인으로서 어찌되었건 간에 대책위 관련된 내용들 계속 점검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만든 이 특별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 뭐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전문적으로 관련 내용 계속 다뤄왔던 의원님들 중심으로 위원으로 모셨고요. 김상희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기동민 간사 보건복지위의 네. 간사 보복이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간사님이셨던 분인데 이 특위에도 대책위에도 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의료계 전문가들의 어떤 문제제기 즉각적으로 이제 정부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대처 같은 거 점검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이 또 피해를 입는다든지 기타 정부가 보상해줘야 될 측면들도 또 아울러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과 간의 가구 역할도 하면서도 또 통상해왔던 국회의 감시 역할을 통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능력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여튼간 요즘 되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예, 뭐 늘 바쁜 게 국민의 대표인데요. 특히 통상 지금 선거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평소 같으면 지금 뭐 여당으로서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게 국민의 평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생각 않고 현안에 최대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 그리고 또 어쨌든 확산에 대한 우려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 안심하고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어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역법이 1954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66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검역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검역법이 제정이 되고 나는데 간간히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검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화물 운송 중심이었는데 이제 승객, 선박 물류에서 항공기 승객까지 포함한다든지 검역 환경이 사실상 항만이었던 데서 지금은 공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듯이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콜레라 같은 세균성 감염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에도 대응해야 될 그런 환경적 변화가 뭐 급격하게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시급했던 법안인데 사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논의가 돼서 보건복지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공전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2월 임시국회 합의하게 돼서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게 돼서 당장 지금의 현안 위기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또 논의가 진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당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신당 창당을.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는 좀 복잡하게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비롯해서. 뭐 내일 또 창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한국당이 한성교 의원을 그쪽에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정당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예정됐던 거죠. 예정됐던 건데 어떤 방식의 대응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선거 국면에서 경쟁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법의 본래적 취지에 따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수단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노골적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유한국당 당직자분하고 내일 뭐 방송 일정이 예정된 일정이 있었는데 네. 아예 방송국에 공식적으로 창당 행사 때문에 못 온다. 나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분과 방송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창당하는 날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 창당 때문에 방송 일정을 미뤄야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노골적이고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상 같은 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당은 각 정당의 독자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면서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등 비단 이번 선거에서의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는 이상의 국가적 혜택도 사실은 꼼수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받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의 제재가 필요할 건지는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자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될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좀 수세적이지 않았나. 이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적 차원에서의 고민과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네네. 여기 되면 대응을 하겠다 이런 그게 얘기시네요. 사회적 책임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한국당도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고 의석수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이제 뭐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재 영입도 했던 것이고 이번에 공관위도 네.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건데 네. 공관위 가동과 관련해서 혹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기가 요즘 나옵니다. 네네. 원종건 씨가 2호 인재 영입으로 조금 무리를 한번 빚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없다. 원래는 있다고 주장했는데 없다는 그 거짓 논란에 한번 휩싸여서 네. 좀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비례의원으로 나가는 것을 뭐 검토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어제 얘기가 됐어요. 네. 그 인재 영입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 또 기본적으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한 것 네네.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가지는 가치나 향후의 활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준거로 국민들이 이제 인재 영입을 바라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내부 구성원의 기성의 활동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끔씩 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응당 영입 인재를 통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나요? 이제 정당이 국민께 어필하려고 했던 나름의 효과의 반사적인 어떤 이제 반사적 불이익은 아니죠. 이제 불충분했을 때 국민이 받는 지탄은 응당 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수진 판사 논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세부적 공박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수진 판사가 이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그 본인의 역할을 했던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환기돼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핍박의 환경에 놓였겠는가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특정 리스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가지고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이수진 판사가 가진 사법농단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 영입인사가 이제 뭐 모두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당을 통한 어떤 영입의 배경 설명을 통해서 대략 알고 있지만 그 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든 영입인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든 비례든 간에 뭐 전략이든 어떤 약속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요구를 우리가 또 들어줄 것도 아니고요. 사실 네. 정치적 역량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갈 것인지는 또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계획을 이제 본인의 정치 역량, 정치적 책임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떤 코멘트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비례의석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역구 역시도 사실 공천을 받는다, 뭐 전략 공천을 받는다는 건 혜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선에도 기꺼이 임하겠다라는 분도 있으시고 다양한 환경에 각각 역량들이 노출된 정도가 다를 텐데요. 본인이 뭐 그래도 이제 당인이 되셨으니까 여러 상황들 판단하셔서 귀한 쓰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얘기가 길어지신 거 보니까 좋습니다.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 뭐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읍소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얘기가 좀 들려오던데 그렇습니까? 사실상 검증위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또 검증위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사실 몇 분의 추측에 불과하고 합의제 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이었고 당사자로서 이제 검증은 사실 조금 더 형식적인 차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충분한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을 듣기 전에 막연히 부동산에 가진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무적 판단,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당내부의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측면까지 본인이 다 아울러 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귀한 인재였죠. 언론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대변인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던 분인데 그런 정치적 자원이 이번에 활용될 수 없다는 건 저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민주당 혹은 정부의 뭐 정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아픈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의 미투 논란과 관련된 여러 의원들이 또 이제 불출마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민주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민병두 의원이라든가 또 이훈 현재 의원인 이훈 의원도 정밀심사 대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결국 부동산 대책과 미투는 여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간에 지금 관련된 논의가 이제 기사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 발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미투 문제는 단호하고 엄격하겠다라는 공식 입장만 밝혔지 그 세부 내용 아까 김의겸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부동산이 뭐 투기성 투자였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은 단호하겠다는 것이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간의 주목, 언론의 관심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개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미투라는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예정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개개별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고 국민께 납득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판단을 당이 어떤 입장을 미리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의 연계성 때문에 이 지금 언급된 분들이 불출마하게 된 거는 아니다. 이걸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미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됐던데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그 각각의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치를 좀 떠난다고 그랬는데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도 언론에 조금 잘못 받아들여진 게 양정철 원장 네. 발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원장 양정철 발로.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고 확인해 오는 전화에 양정철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 이런 취지 얘기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당해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된 것 같다. 그 말씀하시네요. 어찌되었건 그분 역시도 국민적 관심 안에 있는 본인은 사라지고 싶으셨겠지만 국민은 계속 소구하는 기대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쭙게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여당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총선용으로 이광재 전 지사를 사면시킨 거다. 이런 비판하고 연결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사면 요청했던 많은 분들 2번 정도의 출마 기회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럴 거예요. 갖지 못했던 분, 긴 시간을 기다린 네. 분에 한해서 정치인들 사면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10년의 긴 시간 이후에 등장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 순서 마치고 3부에서 뵐게요.